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배달업에 종사하는 22살 최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검거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했대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분당경찰서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대체 이 피의자 어떤 사람입니까? 네, 피의자는 2001년생 22살 남성 최모 씨로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10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최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나를 청부살인하려고 한다는 등 피해 망상 증세를 보였는데 경찰 확인 결과 최 씨는 대인 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범행 하루 전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사는 등 사전 준비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앞서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건 관할 지역인 분당경찰서 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63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의 신상이 검거 닷새 만에 공개됐던 것처럼 최 씨의 신상 역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분당경찰서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평화롭던 시민들의 퇴근길 순식간에 공포의 거리가 됐습니다. 갑작스런 난동에 놀라 시민들은 일단 어디라도 아무데라도 들어가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막 뛰어 올라오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뛰어 올라오시던가요? 칼불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고 저희도. 네, 이 흉기난동이 있기 직전에는요. 차를 몰고 일단 1차 범행이 있었어요. 인도로 돌진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요, 어제 그 오후에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AK 플라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이 인도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행인 5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60대 할머니는 한때 심정지 상태일 만큼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어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최 씨가 차에서 직접 내려서 이 흉기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1, 2층을 막 뛰어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흉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미리 준비해서 소지한 흉기를 휘둘렀던 거고요. 이 CCTV를 한번 보시면은 이 검은색 선글라스 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건물 내부를 또 뛰어다니면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이 경찰이 이날 오후 5시 59분쯤에 백화점 1층 시계탑 부근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 이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서 6시 5분쯤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예, 정말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일면식도 없던 그런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청부 살해하려 한다라고 이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정신병력 여부 그리고 이제 마약 투약 여부를 지금 확인 중인데 지금까지 일단 나온 것은 최 씨가 그 대인기피증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일단 여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경찰이 이제 정밀 검사를 위해서 모발 채취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지금 분열성 성격장애 외에 또 다른 정신병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글쎄요. 이거 뭐 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놓고 피해망상이다. 저는 평소에 좀 정신적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양형을 위한 사전 포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기본값 자체가 다수의 인명 경시를 하는 살상 범죄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양형위원회 기준 자체가 2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를 기본값으로 놓고 23년 이상이 기본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무기징역이 가중 영역으로 다루어지는데 여러 명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 무기징역을 놓고서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 범죄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자기가
자체가 이제 심신미약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 거의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게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그런 병, 조현병이나 이런 진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대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단 그 감정 결과를 놓고 법률적 평가라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내가 뭘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에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멀쩡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한다. 이 정도 잘못된 인식. 그리고 자기가 누구를 칼로 찌르는데도 내가 지금 그런 인식, 칼로 찌른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지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그다지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인정돼가지고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양형을 위한 포석이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운전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배달업 종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흉기는 미리 준비했어요. 상당히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인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 분당 서현역은요. 만남의 광장입니다. 거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을 공격을 했거든요. 이런데 평소에 뭐 문제가 있었다, 제가 심신미약이다, 이게 통할까요? 전혀 통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칼로 찌른 것부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 차로 밀어붙였잖아요. 예. 차는 형법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가 되고 위험한 물건이라는 건 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을 말하는데 예. 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건 그 자체로 살인행위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이미 이때부터는 살인의 착수를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가 자신을 청부 살해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설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걸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방어가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 조현병을 가진 사람도 피드백을 받습니다. 너 지금 이상해, 너 문제가 있어란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약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거는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개인적 원한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와 달리 일련의 사건들은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 행위와도 같습니다. 박 시도 경찰청장께서는 비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더 이상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휘 활동을 펼쳐주기를 당부합니다. 자, 테러입니다. 자, 부산경찰청장을 지내신 이상식 전 청장님, 테러 행위로 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원래 테러와 범죄는 다르죠. 테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테러를 범해놓고 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이번 사건이 이제 테러와 비슷한 점은 보통 전통적인 범죄는 타겟이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테러와 유사하다고 본 것이고 또 테러보다는 범죄보다는 테러가 더 어감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윤희근 청장이 그렇게 저렇게 테러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지금 점점 이제 우리나라의 범죄 양태도 저렇게 위험성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일종의 진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총기나 폭발물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기 소지 금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무차별 범죄의 범행 수단은 대부분 다 흉기였습니다. 칼.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일본의 아베 총리 암살할 때 쓰였던 사제총이나 사제 폭발물 이런 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에는 미국처럼 무차별 난사하는 진짜 입맛살상용 군용 총기 같은 게 등장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번 신림동 때도 그렇고 이번에 분당 서현역도 그렇고 이런 거를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방 범죄 나오고 그러면 사제 총기나 그렇죠. 이런 것까지 지금 등장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일종의 상승이죠.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렇게 보면은 서로 경쟁하듯이 예. 뭐 범행이 서로 더욱 잔인해질 수 있고 더욱 대담해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야,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청장님이 재직할 당시에 물론 그런 상상을 하기도 네. 싫습니다만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경찰한테는 이게 얼마나
위중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대처를 했었을까요? 이거는 뭐 정말로 개별적으로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는 이제 딱 대상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제 검거를 하면 그만인데 저는 사건은 이제 피해자가 도취해 있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난동을 벌이고 있는 예, 거거든요. 초동 대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초동 예. 대응. 그래서 112 시스템. 그래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은 신속하게 경찰력을 배치를 하고 주변에 이제 또 인접한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의문을 오고 이렇게 해서 대응 단계를 격상시켜 가지고 초동 대처를 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보면 저렇게 막 그 불특정 다수를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벌어졌어요라고 112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 미친 사람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라는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예. 자, 이거 어떻게 처음에 출동을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제 그 상황실장이 있습니다. 경찰서 예. 상황실장이 그 무전을 청취하고 그 심각성을 판단하고 그게 이제 파출소장이나 뭐 이 정도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경찰서의 형사 기동대가 있습니다. 타격대 가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정규 전투경찰대가 또 5분 대기조라는 게 경찰서마다 있거든요. 이런 가용한 모든 자원을 현장에 우선에 배치를 하고 이제 앉아 뭐 서장이나 청장이 또 협의해가지고 더 이제 기동대를 더 급하다든지 그렇게 초동 대응을 꼼꼼히 해야 된다. 자, 지금 기동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네. 조금 제가 앞서가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저런 사람들이 지금 불특정 다수로 14명한테 지금 흉기를 휘두르고 뭐 차량으로 돌진하고 그래서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 기동대가 바로 출동을 해서 뭐 저 사람이 범행을 마쳤든 마치지 않았든 범행이 그 진행 중이라면 바로 뭐 군인도 그렇습니다. 총기 있잖아요. 예. 저런 사람을 잡겠다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현장에서 경찰서마다 10명 내외의 그 어떤 무기를 소지한 타격대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도 보내야 되고 더 크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예. 기동대가 시위 진압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치안 유지라는 치안 대응이라는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기동대도 총기 사용하죠. 총기가 이제 평소에는 휴대를 안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지급이 되죠. 지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기 갖고 나가서 저런 짓 저지르면 당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경찰 대응보다도 시민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좀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좀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건요.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13일 만에 거의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묻지마 사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신림역 사건만 기억을 하시는데 따져보면 올해 들어서 좀 뭐 잦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생했다 싶을 정도로 이런 묻지마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20대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5월 달에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누군가가 둔기로 폭행을 했고 6월 달에는 경기 군포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20대 여성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7월 달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경기 양평에서 30대 남성 2명이 흉기로 찔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림역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정말 무서운 게 피해자하고 가해자 간에 아무 원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범행의 동기를 전혀 짐작할 수도 없고 범행이 일어날지 여부도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정말 시민들이 외출이 두려워지고 일상생활이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백화점이라는 곳은 특히 저기는 그 분당에 사는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그 만남의 광장으로 항상 약속을 하던 그런 곳이래요. 불과 1분 전만 해도 저런 일 발생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SNS 찾아보면은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와, 내가 10분 전에 저기 지나갔었는데, 네, 나도 거기 지나갔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그 SNS 피드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왔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최근에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서현역과 가까운 곳에서 살인을 하겠다. 이딴 글도 올라왔었다고요? 예,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오리역이라는 곳인데요. 이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오리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SNS 채팅방에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 또한 죽이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써 있었는데요. 이 또 저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
죽이겠다면서 오리역에서 칼부림을 하는 이유는 제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고 또 이 여자친구가 아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써 있기도 했습니다. 저런 글을 지금 옮겨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저런 황당한 글을. 그런데 대체 무슨 심리로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걸까요? 그렇죠. 모방 범죄 카피캣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모방 범죄인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범죄를 이제 범하고 싶은 동기는 있습니다. 범죄의 동기라는 것은 뭐 양극화, 또 청년 실업, 또 가족 해체, 뭐 사회 구성 간의 유대 약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많습니다. 사성실하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런 다른 범죄에 있어 동기가 촉발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은 범죄를 결행할 단계에 이르지 않은 저런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분노 범죄로 인한 위험 사회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분노 범죄. 예, 어떤 지금 겁니까? 좀 우발적인 저런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가령 살인이나 이런 것도 다 분노에 의한 충동적인 분노에 의한 이제 범죄거든요.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분노일 수도 있는데 전체 경찰청 통계에 제가 보니까 한 20% 정도가 분노 범죄다. 그런데 분노 범죄가 점점 이제 진화를 하고 더 대담해지고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위험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지금 사실 옛날 경찰에서는 우범자 관리 같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한 번씩 가서 면담도 하고 때로 동향 관찰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게 죄다 없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뭐 개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렇게 글 올리는 거 저것도 엄청난 범죄죠. 그렇죠. 일단은 그 살해를 하겠다라는 예고글을 올린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협박이 됩니다. 그래서 협박죄 자체가 그런데 보통은 1대1의 관계, 당사자끼리 어떤 감정이 있을 때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속 사안으로 보고 최근에 신림역 사건 이후에도 구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폭탄을 설치했다 이런 예고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출동을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됩니다. 굉장히 중범죄고 요새는 벌금형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초범인 경우에 장난으로 올렸다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보통 집행유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새는 굉장히 중범죄인데 이런 충격을 준 사건 이후에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올렸을 경우에 구속사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수사기관도 사실 구속사안을 원칙으로 해야지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청장님, 저 남성 지금 뭐 배달원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 수사를 할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의 동기입니다. 지금 범죄의 동기가 아직 뭐 자기는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최대한 피해를 주고 뭐 이렇게 뭐 자기도 처벌받고 하는 이런 걸 각오하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 청년들이 나가서 뭐 이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제재하든지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지금 보면은 일부 비판이 나오는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재난 문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때 재난 문자를 빨리 보내야 된다. 빨리 문자 받고 대피하도록. 그렇죠. 지금 뭐 폭우나 폭염이나 뭐 아니면 지진이나 이런 데 대한 재난 경고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저런 쪽에 대한 인적인 재해, 사람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재해에 대한 그런 경고 예고 시스템 이런 게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최지영 기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체 뭐 어떤 사람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남성이 이제 22살에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정말 뭐 학생은 아니고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린 20대 초반 남성인데 2002년생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지금 22살이죠. 22살. 예. 야,
참, 예. 그런데 이 경찰이 오늘 아침에 또 긴급하게 수사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이 피해 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른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 흉기를 전날 마트에서 구입한 정황도 지금 확보를 미리 했다. 마트에서 구입을 했군요. 예, 그 정황도 지금 확인을 한 것으로 지금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 피의자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할 거고요. 아마 더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에 따라서는 신상 공개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장님, 요거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지난번 신림동 사건의 범인도 조선, 네. 신림동에 오래 있었고요.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곳입니다. 범행 장소를 저렇게 무차별 공격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첫째, 공격 대상을 미리 정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예. 누구라고는 안 해도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잘 알아야 나의 범행 과정에서 제압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미리 저 장소를 파악하고 저 지금 뭐 배달업 종사했다고 해도 분당 서영역 근처에서 배달업을 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분당 서영역과 관련이 높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정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분열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별개의 다른 차원에서 자기 범행을 모의하고 또 나중에 도주하고 하는 이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장소를 골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범행의 동기라고 할까요? 이제 구체적인 형사 사건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좀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기라는 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는 동기도 있지만 자기가 그냥 끼워 맞추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기 없는 범죄가 굉장히 죄질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인 계획 범죄이기 때문에 동기에 좌우될 만한 내용도 아니고 그야말로 테러 행위에서 얘기하는 소프트 타겟을 노린 범죄거든요. 일상의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누리는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 이해관계 없는 시민에 대한 범죄를 이 사람 개인의 동기하고 껴맞춰가지고 양형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신분석학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방금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심신미약은 법률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을 해서 흉기를 마련하고 이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트를 왜 갑니까? 그 흉기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 계획 범죄고 이 범행을 저지르는 그 순간부터는 그 동기에 대한 정신분열적인 내용이 개입해서 어떤 좌우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에서 낮춰질 부분으로 고려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피의자 이제 곧 뭐 이 정도 되면은 얼굴하고 뭐 이름 공개하겠습니다만 전조 현상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이진 않았는지, 어딘가 글을 올린 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미리 파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왜 이럽니까? 왜 이런 흉악범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지요.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을 죄송합니다만 사형시키지 않으면 이게 불안해서 살겠느냐라는 실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강력 처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고 뭐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형제 폐지와 별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어떤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사실상 폐지가 된 나라입니다. 이게 사형제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형제를 당장 한다 그러면 또 이게 외교적으로 뭐 EU 국가와의 관계도 있고 고려할 부분이 많대요. 그렇다면 미국은 막 100년씩 때리잖아요. 이 종신형, 뭐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종신형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종신형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없어서 문제입니다. 사형 다음에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런데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 8년 지나면 그건 아니고요. 예. 보통의 경우에 유기징역의 경우에 3분의 1 이상 살면은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데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년을 살면은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그러면은 40대 초반에는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피해를 겪은 그 국민 전체는
대단한 트라우마를 겪는데 이 사람은 다시 또 버젓이 장년층 정도 되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과연 사형제에 대한 위헌 논의만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나머지에 대한 보완책 논의는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형자 자체가 사실 법철학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고려할 점은 많은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장기간에 걸쳐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는 동안에 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입법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마련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이런 일이 됐을 때는 지금 구멍이 뚫린 채로 남아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람들이 그 한동훈 장관도 이제 괴물이라고도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상 이 정도면은 자기하고 이해관계 없는데 그냥 범행을 저질렀으면 사실 뭐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과연 40대 초반 정도의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구멍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는 빨리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법조 전문 기자 양은경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피해자가 20대잖아요. 지난번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20대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40대 초중반이면은 가석방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굉장히 사회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단 말이죠. 앞으로의 여명도 얼마나 깁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정말 또 이런 묻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헌재에 아직까지도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류 중이에요. 헌재에서 이제 과거에도 한번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었는데 그때 4대 5로 가까스로 이제 합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자칫 만약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완화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헌재 구성도 상당히 조금 진보적인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진보 진영에서는 사형제 자체를 이제 폐지론에 많이 기울어 있으니까 자칫 사형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라든지 폐지라도 되게 되면은 더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시간은 없지만 이 질문은 꼭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을 지내셨으니까 이런 범인 잡으면 야 이건 정말 사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든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다 보면 죽을 만큼 미울 때는 있죠. 특히 어린이 유괴해가지고 살인한 사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이런 흉기난동범. 흉기난동범은 뭐 근데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금 아마 분위기가 굉장히 업대가 있는데 조금은 냉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죄목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상해 뭐 이런 정도인데 저런 걸 가지고 살인죄는 지금 적용을 못하는 거죠.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살인 미수나 뭐 이런 거는 몰라도 살인죄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형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심하고 지금 뭐 사형 폐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를 우리가 지금 뭐 참 굉장히 쌓아온 어떤 인권의 금자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쉽게 허물어뜨리는 건 그렇고 가령 뭐 이런 거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전자팔찌 이런 걸 발찌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 전자발찌 같은 거 이런 걸 채워가지고 계속 동향을 관찰하는 거 이 정도는 뭐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모방 범죄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